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과거사법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안까지 이른바 민생 법안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20대 국회의 결산부터 21대 국회의 전망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20대 국회 결산입니다. 4년 전인 2016년 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 교섭단체가 탄생하는 다당제 체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네, 제가 오늘 돌아보면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막을 내린다면 15,000여 개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한 법안은 모두 24,000여 건으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진짜 법이 된 건 35% 정도라는데요. 나머지 15,000개가 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코로나 사태 극복 지원과 관련해 9개의 경제입법 과제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9개 과제와 11개 법안을 선별해서 담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제 폐지, 원격의료 확대, 과감한 설비 투자, R&D 투자 지원, 금융업 진입장벽 규제 완화를 촉구했는데요. 먼저 한국형 뉴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증과 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하면서 새로운 인증기술과 전자서명 등의 신사업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요구도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로 하는 진료와 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제국들은 이미 활용 중이라고 하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설비 투자,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 피해 부분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개인 기부금을 미국과 중국은 전액 소득 공제하는데 한국은 15에서 30%만 세액 공제해 공제 방식과 공제율 모두 기부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에서 소득 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했는데요. 이어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의 통과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쟁점 법안도 있었는데요.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재활용품 품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는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등을 거쳐야 해서 이 주요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되는데요.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른 만큼 책임감을 갖고 5월 중에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21대 국회 전망입니다. 오는 5월 30일 첫 발걸음을 내디딜 21대 국회. 이번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동안 국회 여성 지역구 의원 성적표가 초라했는데요. 재헌국회부터 여성 의원들이 있었지만 14대까지 지역 당선자는 아예 없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21대가 쓴 첫 번째 기록은 바로 역대 최다로 뽑힌 여성 정치인입니다. 15대 때는 2명이었고 16대 때는 33명 중 5명,
17대 때는 65명 중 10명, 18대 때는 132명 중 14명, 19대 때는 63명 중 19명에 그쳤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26명의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배출되며 역대 최다로 기록됐지만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20명, 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여성 정치인 29명이 당선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 26명이 당선된 이후 최다 기록인데요. 여성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새 얼굴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선인 중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은 총 152명, 지역구 109명, 비례대표 43명이라고 합니다. 초선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는 17대 이후 1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정치 신인,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21대 총선의 기류를 바꾼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윤건영 당선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당락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정도죠. 21대 국회에서도 중요 사안이 부각될 때 목소리를 내면서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서구을에서 6선의 천정배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양향자 당선인도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초선입니다. 4년간의 와신 상담 끝에 국회에 입성한 양 당선인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력 덕분인데요. 고졸 출신의 삼성전자 연구원 보조 커리어로 시작해 46세에 임원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학벌, 여성, 출신의 분리를 딛고 유리천장을 깬 그가 정치에서도 새바람을 일으키리라는 전망,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민주당의 4선 중진인 최재성 후보와의 2년 만의 재대결에서 승리해 역전 드라마를 쓴 주인공인 배현진 당선인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우파 여전사의 계보를 이을 인물로 꼽히고 있다는데요. 정치 입문 이후 강성 발언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호응을 끌어왔던 배현진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인지도는 낮지만 최승재, 김미애 당선인도 통합당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 통합당의 이미지를 보완해줄 이력을 갖고 있어 향후 두 당선인의 활약이 보수의 상황에서 절실하다고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선도 여성 정치인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가 남긴 숙제도 잘 처리할지 지켜봐야겠죠.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제때 통과시키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살펴본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법을 통해서 국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금에서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고 예고하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입법 예고, 권미혁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성범죄 중 강간 등 상해치상이나 살인치사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 수법이 잔인한 경우, 그리고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만을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의 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한 기존 법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자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직접 풀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슈 관련해서는 소개가 이슈 관련해가지고 알고
사실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너무 무고한 사람들이니까 이유도 없이 너무 그런 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맞는 당연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그냥 텔레그램방 자체 아니라 그냥 몰카 성범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신상 공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신상 공개도 하고 주변에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개정이라기보다는 법 자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떤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법 자체를 강화를. 네, 법 자체를 강화했어야지 따로 뭐 이렇게 새로 법을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는 조금 아직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전체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실제로 영상을 봤더라도 그게 뭐 자기가 그런 게 엠범방인지 모르고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유포를 간접적으로라도 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그분들도 다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잠재적인 피해자,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부터가 가해자인데 물론 이런 게 그러니까 참작할 가능성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회원권이나 이런 돈 주고 샀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거기 방에 들어가서 그 영상 본 거 자체가 아예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톡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거 보는 거 자체가 아예 모르고 들어간다는 걸 생각할 수 없고 애초에 그런 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모르고 입장할 수가 없는 방이니까 그것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사이버 범죄나 그런 범죄에 조금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의 죄를 특정 강력 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에 대한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의 보호 및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조치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음란물을 찍는 사람 또는 그것을 배포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자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문제점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별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직 받기 전에 있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입법 조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은 수사만 되면,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의만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누구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배포, 제작, 촬영 등으로 인해서 신상이 공개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작용되는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동에 대한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불구속 상태, 즉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만 개시가 되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구속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가 확산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한다 하더라도 조금 그러한 우려점들을 불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분은 상당히 훌륭하며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에 그러한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 공개를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그 신상 공개에 대한 여부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단지 수사기관의 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어떠한 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거쳐서만 공개가 된다면은 그 단체에 대한 승복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법원에 있어서는 여론의 판단보다는 법관의 양심과 법적인 판단에 거쳐서 그것을 공개를 하는데 위원회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 있어서도 약간 중립성이 의심될 수도 있고 공정성이 의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에 있어서는 어떤 단계든 어떤 공개든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끔 급하다면은 그걸 빨리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취지에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도 영장 단계를 거치니까 영장 단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많은 논란 속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이런 식의 것으로 둔갑돼서 약간 20대 국회에 대한 그 결과물 내지 면죄부를 주는 그동안의 잘못된 면죄부를 주는 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조금만 더 논의를 거치고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뒤에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은 그 부작용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해서 얼마든지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뒤에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법을 입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가 이미 다 당선인들이 확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이죠.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본회의가 열리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이 다뤄질 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민 고용 취업 지원 등을 위한 법안, 출입국 관리법, N번방 재발 방지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안, 또 형제복종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기록한 20대 국회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마지막에서는 보여줄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주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으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당 기자회견은 오늘 시민을 위하여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연합비례 정당이 성사되었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소수 정당들은요,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잠시 한시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각 자기 정당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신 분들은 그분 이제 개인들 판단에 이제 그러니까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려고자 했던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2만여 명의 당원이 함께 결정한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기본소득당에게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담대한 결정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국회의원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또한 내려놓겠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꾸짖고 투표로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다음 단계는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역 성공을 넘어 하루빨리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포인트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낫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예정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100% 지급으로 확대 결정된 것은 이 생계소득 급간으로 곤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국가 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1분기 소상공인 폐업이 전년 대비 20%나 올랐고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일시휴직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468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타격은 이미 우리 경제 각 부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제안해왔던 재난기본소득처럼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실물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은 더 빠른 추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40%포인트는 OECD 국가 채무 비율 평균 109%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의 재정은 지금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내야 할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관성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일자리조차 없는 시대조차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큼 그 속에서 국가가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생을 다잡는 일 또한 우리 정부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살아가는 시대에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입니다.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무용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국가의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존 기반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와 함께 사라진 노동소득을 공적 이전 소득의 확대로 보전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계소득만큼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면서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